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린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기 인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 순간에는 몰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무게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선택을 하나 하게 되었고 그 일은 오랜 세월이 넘도록 마음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지난 세월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데 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파도였습니다. 대체 그녀는 그 젊은 날 무슨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백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사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인 임현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적 돈 꽤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역 유지였고 땅 부자셔서 돈 때문에 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넷이 있었는데 그중 둘은 저희 집을 오래 봐준 성년이 아줌마와 그 딸 미송이라고 있었습니다. 미송이는 저랑 동갑내기 여자였지만 중학교 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식모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아줌마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부터 갈 곳이 없어졌고 저희 집에 먹고 자면서 신세를 지게 생겼던 것이었죠. 미송이는 저와 말을 놓고 친하게 지내었고 부모님도 딸같이 어여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인물이 좀 못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여자에게 한참 관심 많은 오빠를 감수하고 집에서 살게 할 수 있었지요. 현호가 공부 방해해서 미안한데 내가 방 금방 청소해 줄게. 잠깐만 밑에 간식 좀 먹고 올래? 내가 너 좋아하는 뜨끈한 술빵 쪄놓았어. 어머나, 나 마침 공부하니 출출하던 찰나였는데 술빵 생각이 난 건 어찌 알았대? 고마워 비송아. 고맙긴 뭘. 그럼 나 혹시 너 보는 책 중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책 좀 빌려줄 수 있어? 요 책이 재미있다고 귀등으로 들어서 나도 책 읽는 모습 좀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가 나 학교 못 보내주는 것에 미안해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여기 네가 원하는 책 다 빌려가도 돼. 너 책 좋아하는데 내가 챙기지 못해 부심했다. 마음껏 봐. 고마워 현호가. 미송이는 신이 난 얼굴로 방 청소를 하면서 흘끗흘끗 제 책장을 보았고 저는 그런 친구가 마음이 쓰여 손에서 물걸레를 놓게 하고 편하게 고르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치 줄까봐 싶어 얼른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현옥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갓 쪄놓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술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미송이는 책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머리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미송이는 저보다 더 책에 관심이 많고 공부에 흥미가 있었지만 공부할 형편도 안 되고 워낙 가난해서 어머니와 함께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던 터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갑내기 미송이가 더 안타깝기만 해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또한 그런 미송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영민함을 미송이에게 느껴서 괜히 제가 미송이한테 뒤처질까봐 염려되었던지 철저하게 미송이와 저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맛있게 우유에다 술빵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 위 제 방 쪽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야단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후다닥 위를 올라가 보았고 어머니는 미송이를 앞에 두고 혼내시고 있었습니다. 미송이는 손에는 미처 보지 못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마저 얄미우셨던지 책을 빼앗아서 모서리로 미송이 머리를 콕콕 때렸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식모살이 하면서 주인집 딸 책을 넘봐? 우리 순진한 현옥이 꿰어다가 네 사심을 채우니 좋든. 어머니는 그저 책을 좋아하고 보고 싶은 미송이의 마음을 사심이라고 일컫고 심하게 혼을 내었습니다. 미송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잘못했어요, 사모님. 저는 그저 현옥이 방 청소를 하려다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이 현옥이 방에 있길래 빌려달라 한 것이었는데 그게 주제 넘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얘 좀 봐. 어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참, 이런 애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였는지 무섭다 무서워. 윤 씨한테 내가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한다고 말해야겠어. 잘못했어요, 사모님. 앞으로 주제 파악하면서 살 테니 어머니께는 아무 말 말아주세요. 저 때문에 걱정 끼쳐 드리기가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큰 소리를 쳤고 이에 밖에 있던 청년 아줌마가 이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위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너무나도 어머니께 실망을 했고 미송이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방끈이 짧으셔서 오빠와 제게 교육적으로 물심양면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머리가 비상하지 못해 아무리 돈을 퍼부어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놔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로지 돈이나 이성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는 속을 태우셨습니다. 반면 저는 여자였지만 오빠보다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나마 부모님은 저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대학 많이 가는 인근 근처에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 교복을 입고 사람들이 명문여고 갔다고 자식 잘 키우셨다고 말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기가 한껏 펴졌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미송이밖에 없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미송이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송이는 참으로 머리가 비상했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지 않아 저처럼 정규 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훨씬 공부를 잘했을 정도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학기가 끝난 교과서와 다푼 문제집들을 항상 챙겨주고는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그것을 챙겨주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지요. 너 미송이 그런 거 챙겨줄 시간에 공부라도 한 자 더해 이거사.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래도 돈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돈값이야? 그냥 선생님께 더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오르는 게 돈값 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 1점 올리려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미송이 걔 보니까 너 못 풀었던 문제 지워서 다시 척척 풀어내던데 너 걔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왜 나를 미송이랑 비교를 하는데? 미송이가 같은 반 아이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왜 자꾸 나를 미송이하고 비교하는 거야? 속이 터져서 그렇지 하다못해 식모딸도 잘 푸는 것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못 푸는 거냐? 미송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 말하는 거 보면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빛줄을 타고난 저희 엄마였지만 계속 성적과 돈돈거리며 허구한 날 미송이와 비교하며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참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만 아니었더라도 천박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딸이라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엄마는 미송이를 경계하며 행여나 저보다 더 잘 나갈까봐 전전긍긍했고 허구한 날 미송이와 저를 가져다가 붙이니 저 역시 미송이에게 점점 안 좋은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대면대면 지내자 미송이는 어느덧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제게 책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미소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거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기가 끝나자마자 미송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얘기를 건네었습니다. 혹시 현우가 이번에 교과서 다 쓴 거 버릴 거면 나한테 나 줄 수 있어? 아니, 나 이제부터 너한테 교과서 못 챙겨줄 것 같아. 일일이 챙기는 것도 번거롭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지난 교과서가 필요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일일이 다 챙겨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간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시간도 좀 아끼려고. 알았어. 미안해. 괜히 내가 방해한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알았으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네가 헌책방이든 어디든 가서 돈 주고 사. 돈 몇 푼 때문에 책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저는 차디찬 말로 미송이의 마음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고 미송이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그대로 나갔습니다. 스스로 기가 다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 탓은 오로지 미송이에게 갔다는 것이 참으로 제 자신에게 하찮음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못난 행동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소하듯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였고 저한테 잘했다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든 목표하던 대학을 가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 듯 그만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 별로 대학 진학에 대한 뜻이 생기지를 않았기에 저는 부모님께 대학을 안 간다고 말을 했다가 크게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대학을 안 간다고 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꼭 합격해야 한다. 내 체면은 대체 뭐가 되냔 말이야. 너 대학만 잘 가면 대단한 사람들 줄을 잇고 선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대 간판 하나를 제대로 못 따서 이럴 거야? 제발 엄마 아버지 실망시키지 말아라. 네가 우리 집 희망이라는 것을 왜 몰라? 야, 이기집애야. 돈 그렇게 들였는데 당연히 대학 합격해야지. 과외 선생들 좋은 일들만 시켰잖아. 차라리 그 돈을 날 주지. 여자애한테 무슨 공부를 시킨다고. 나랑 다를 거 하나 없구만. 오히려 제가 일찌감치 그만뒀으니 돈 들어갈 일 안 만들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참 엄마 아버지도 유난이에요. 부모님 체면에 오빠의 놀림까지 더한 부담을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한창 때도 안 온 사춘기가 뒤늦게 온 탓인지 저는 결국 그토록 짐덩이 같은 집을 나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며 나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놀다가 만난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사귀어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꾸 밖으로 방황을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설득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심지어 제 머리카락을 삭발을 해서 가둬두기도 했지만 저는 유유히 틈을 빠져나가서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썩였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제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차라리 이럴 거면 고운 나이일 때 시집이나 가라면서 그나마 괜찮은 신랑감들을 뽑아 놓아서 추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대학을 갔으면 더 좋은 신랑감들을 물색해 왔겠지만 그나마 이 사람들도 괜찮아서 추려왔다. 개천용인데다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이고 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던 사람이야. 공부하다가 홍기를 놓친 사람들이라 능력도 있고 괜찮으니 잘 골라봐라. 이제 대학으로 구속을 못하니까 결혼으로 시키려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그만 좀 해. 나 이제 고작 20살인데 내 청춘도 못 누리고 내가 왜 시집을 가야 돼? 네가 청춘을 누리고 싶었으면 대학을 갔으면 될 일 아니냐. 대학도 다 떨어졌으면 나이 금값일 때 받아준다는 사람 있을 때 얼른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 아주 복이 과해서. 복이 과해? 누가? 내가? 나처럼 세상에 힘든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사는 복이라면 나는 사양이야. 그만하겠어. 저는 삭발한 머리에 가발을 고쳤으며 엄마를 밀치고 나갔고, 엄마 지갑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길목에서 저는 미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송이는 검정고시 교재를 보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힘든 삶에서 태어나 공부하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인생도 참 가엾고 어이없어서 미송이에게 엄마 지갑에서 가져온 돈 반을 손에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라는 것이 참 달콤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도 되고 내 멋대로 해도 되고 누구 하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숨통이 트일 지경이었습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벌어서 쓸 수 있는 것도 행복했고, 그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눈치 안 보고 쓰는 것도 좋았습니다. 집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녔고, 저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친해지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없는 자유는 방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들 다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저는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녔는데, 그 사이에서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던 그 사람에게 저는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혼인 중이었던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월세로 있던 집에 여자들이 찾아와 제 머리채를 다 뜯어 놓았는데, 저는 비로소 그때 그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연락이 안 된 채 자취를 감춘 뒤였고, 저 또한 그 사람이 유부남이고 직장도 나이도 신분도 다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온갖 정이 떨어져서 아무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세상 속에서 다치고 나니까 자유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던 부모님이었지만 제가 자유 속에서 혼란이 오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 형제뿐이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어찌 연락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 그리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와 흐느끼니
엄마는 제가 못난 딸임을 바로 인식하셨지요. 설마 너 현옥이냐? 아이고 세상에 현옥아, 아가, 내 딸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널 찾으려고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 거기 어디냐? 엄마가 당장 가마. 여기가 어디냐면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무너져 공중전화 박스 아래에 무너지고 말았고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현호가 애가타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집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집에서 저희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우는 반면 아버지와 오빠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돈까지 가지고 나가 집 나가서 멋대로 살 때는 언제고 지금 이러고 들어와? 천하의 못된 것. 맘 같아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네 엄마 봐서 참았다. 누가 아니래? 지 혼자 난척이란 난척은 다 하더니만 아주 신나게 놀다 왔구먼. 혹시 남자애들이랑 연애도 했냐? 오빠가 은근슬쩍 제 반응을 보며 툭 던졌고 순간 부모님은 제 얼굴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재빨리 저었습니다. 연애는 무슨,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일하면서 있었어. 그래? 보통 집 나간 여자애들은 꼭 남자애들이랑 사고 한 번씩 치고 돌아오는 법인데 얘가 여동생한테 별말을 다 한다. 현옥이가 어디 그런 여자애들이랑 같아? 너 네 동생을 대체 뭘로 보고 그렇게 못된 말을 입에 담냐? 아니요. 진짜 보통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못된 주둥아리 다 물어버리고 할 일 없으면 나가서 현옥이 먹을 음식 장이라도 봐오너라. 애가 얼마나 야유였던지 아주 몸이 한 줌이네. 엄마는 저를 가엾게 여기며 계속 쓰다듬고 평소에 그리 아끼던 오빠한테 도끼 눈을 뜨며 생전 처음으로 저를 위한 장을 봐오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남자가 어떻게 장을 봐오냐고 소리쳤고 엄마는 장도 못 보는 쓰잘데기 없는 녀석이라며 장도 못 볼 거면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도 했죠. 저는 오빠가 들어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를 속인다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 마음 잡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싶었고 앞으로 내 인생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작 엄마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며 도리어 제가 알아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하자니 하기 싫었고 엄마 뜻대로 여자의 행복은 결혼이라 하니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간 못 만났던 남자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한테 다시 전화를 돌리며 마음을 한결 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송이와 성년이 아줌마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송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성년이 아줌마도 저한테 너무 잘 돌아왔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이제부터 정말 잘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미송이는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제 곧 집에서 나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공부 욕심이 많던 미송이었는데 행여나 자기 때문에 사모님 맘 상할까봐 집을 나가기로 했다는 말에 괜히 저는 지난 날이 떠오르며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미송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너인데 내가 괜히 너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깟 교과서 하나를 못 챙겨줬어. 내 옹졸함에 너를 볼 낯이 없다. 아니야. 그냥 그때는 네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 같아 보였어. 원래 대학 시험 앞두고 부담이 있다 보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미송아. 네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 너도 나도 둘 다 잘 되자, 현호가. 미송이는 제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송이 미소에서 본 여유로움과 자신만만함은 결코 지금의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저도 나중에 미송이처럼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엄마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식모보다도 못하냐며 뭐라 했었지만, 미송이는 저보다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인성도 밝고 거기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줄 아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앞서 있는 제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송이에게 부족한 것은 돈 하나뿐이었지만 미송이에게는 언제든 기회가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대단한 친구였던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나보다 잘 나가는 게 싫어 심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미송이와 저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알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마음먹고, 미송이는 대학을 가기로 하며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나마 제게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또한 과분하다 여기며 선자리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미송이처럼 열심히 살며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에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사람이 진국이고 좋아서 저는 그 사람과 한두 번 만나게 되었는데,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서 인생의 절벽에 서게 되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한 동그라미 다음 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저는 초조했습니다. 달에 찾아올 것이 안 찾아왔고, 저는 두근대며 불안감에 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임신이라는 판정을 받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야 철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신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불과 20살짜리 어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고, 나는 입덧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처음에 내가 그저 속이 안 좋은 듯 어디가 아픈 듯 걱정했지만 날이 가도 입덧이 심해지기만 하니 뭔가 인지한 듯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설마 왜 그래 엄마? 끝까지 나는 너를 믿고 싶었는데 너 혹시 집 나갔을 때 정말로 만나는 남자가 없었냐? 바보 같은 천박하고 무지한 엄마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보다 더 많이 산 연륜을 가진 사람답게 내가 무슨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 금방 눈치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감정이 울컥 올라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그 속을 알아채고는 저를 두 손으로 등을 마구 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며 엄마의 매운 손맛을 다 감당해내었습니다. 엄마는 오열하며 저를 마구 치다가 안아버렸고, 이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울음을 그치고 입술을 깨문 뒤 저를 데리고 당장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뜻이 맞았고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차마 제게 와준 아이를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잘못으로 찾아와준 생명이고 생명은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엄이라고 저도 모르게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엄마와 실랑이를 벌였고 엄마는 만약 아이를 낳으면 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초강수까지 두었지만 저는 막상 순간이 오니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엄마만 끙끙 앓으며 막상 임산부인 저를 쫓아내지도 못한 채 골머리를 쌓았다가 들어 누우셨고 저는 엄마 앞에서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식구들은 무슨 일 있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도 엄마도 입을 놀리지 못했고 엄마 속은 그저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도 나를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만나던 남자하고도 핑계를 대어 정리를 했습니다. 오빠와 아빠는 부딪힐 일이 없어 알지 못했지만 성년이 아줌마는 같은 여자였기에 조금씩 제 상태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성년이 아줌마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성년이 아줌마 배려에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미송이도 이제 내 상태를 알겠구나 씁쓸해져 왔습니다. 엄마는 제 배가 불러오면서 아버지와 오빠가 눈치채기 전에 저를 성년 아줌마네 집으로 빼돌렸습니다. 마땅한 친척 집에 갔다가 괜히 소문만 날 것 같아 차라리 입 무거운 성년이 아줌마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저를 부탁했던 것이었죠. 우리 현옥이 좀 잘 부탁하네. 내가 생활비와 방값이랑 비밀 유지해주는 돈은 섭섭지 않게 쥐어줄 테니 출산할 때까지만 잘 부탁해. 남편한테는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 아니에요, 사모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현옥이는 저희 미송이 친구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아이인데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문나지 않게 잘 보살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네. 내가 그래도 자네 덕분에 저 아이를 맡겨. 자네밖에 없네. 잘 좀 부탁하네. 근데 사모님, 혹시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거기까진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아마 고아원 같은 시설에 가져다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내 딸 인생을 망친 아이인데 어떻게 그 애를 거둘 수 있겠나. 남돈도 있고 앞이 창창한 우리 딸 혼삿길 막히게 할 수는 없어. 엄마는 그리 말을 했고 성년이 아줌마는 끄덕이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년 아줌마네 머물게 되었고 방 2칸 있는 집에 저는 당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송이의 방을 보니 책이 빽빽하게 꽂혀져 있었고 공부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미송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참 든든하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대쪽 같은 뜻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곧 대학 시험이라며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미송이를 곁에서 보면서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나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나지막히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송이는 대학 시험을 봐서 제가 그토록 가고 싶던 이대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고 해주었지만 앞으로 도약할 미송이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년이 아줌마는 미송이의 대학 합격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가 모아놨던 돈을 미송이 대학 등록금으로 쥐어주며 잘했다 했지만 쉬이 자식 자랑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또한 그 소식을 들으며 겉으로는 축하한다 했지만 질투 많고 시기심 많은 성격에 그거대로 힘들어했습니다. 미송이 그렇게 야무지게 공부했다더니만 기어코 이대에 합격했구나. 엄마 꿈이었는데 내 딸이 미송이처럼 이루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딸은 이제 곧 애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서글퍼했고
저도 인생을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송이가 대학 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진통이 와서 시골에서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성년이 아줌마가 내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한 거 기왕 소문 안 나게 하려면 집에서 낳아야 한다며 성년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죠.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난상 끝에 겨우 낳은 아이라 기진맥진해서 아이는 보지 못하고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유, 아이가 현옥이 닮아서 참 이쁘네. 어릴 적 네 모습 빼다 박아놨어. 그렇게나 많이 닮았어요? 예쁜 거 보니 똑같아. 참, 현옥아, 너 몸조리는 집에서 사모님한테 해달라 해라. 사모님하고 다 맞춰놨어. 이제는 배도 들어갔으니 그냥 아픈 걸로 식구들도 생각할 거야. 아이는요? 이제부터 아이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아이를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 것이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사모님 말씀대로 아무 걱정 없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 저는 벌떡 일어나서 성년이 아줌마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 품에 안았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비록 내 인생을 망치더라도 어미가 자식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에 반드시 제 손으로 키우겠다 했지만 성년이 아줌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결혼도 하고 예쁘게 살아야지. 창창하게 어린 나이에 애 키우면 늙기만 하지 인생에 낙이 없어져. 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너를 갈아 넣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제 아이를 아무 상관없는 아줌마한테 어떻게 키우라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키우마. 네 엄마한테 돈도 많이 받았어. 조만간 나는 미송이랑 아이와 여기 뜨려고 준비 중에 있단다. 네 집에서도 나올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애기에 미련 두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성년이 아줌마는 다짐시키듯 제게 말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성년이 아줌마 곁에서 뜨지 않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저를 갈아 넣는 일이 맞았습니다. 밤을 꼴딱 샐 때도 여러 번 있었고 특히나 제 아이는 울음소리도 너무 크고 잠도 안 자고 더 많이 칭얼거리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는 저더러 성년 아줌마에게 맡기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끝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성년 아줌마가 돈 받았으니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에 결국은 아이를 아줌마에게 맡기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제 손으로 등진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도 점점 위로 오르는 미송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위해 아이를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못 볼 거면 마음 괴롭지 않게 멀리 떠나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성년 아줌마네서 나오자 아줌마는 엄마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던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고 저도 왠지 모르게 아이가 눈에 밟히면서도 마음이 놓이는 건 엄마와 마찬가지로 매한가지였습니다. 자식까지 버린 비정한 엄마이지만 내 인생 또한 미송이처럼 빛나면서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제 인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미송이 인생처럼 잘 살고 싶어서 그동안 놓았던 공부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 들어주고자 했고 사정을 모르는 아버지와 오빠도 제가 다시 마음을 먹으니 제가 다시 보였던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한 끝에 저는 이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자 너무나도 기뻐했고
저는 드디어 한 단계를 올라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정도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런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자라면 학을 뗀 저는 자연스럽게 멀리했습니다. 엄마 말 맞다나 학교 공부만 주구장창하니 엄마는 저를 요조숙녀로 둔갑을 시켜서 선자리를 부지런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되었을 때 공부도 좋지만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선을 봐야 한다며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엄마가 말하던 집안 좋고 학식 풍부하고 매너 좋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그 당시에는 드물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저 역시 그 사람에게 단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6살 정도 많았고 어른스럽고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신랑이 나이가 있어서 얼른 결혼하기를 바래서 서두르게 되었고,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새 신부가 되게 생겨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도리어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빨리 선보고 가야 된다. 그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니 하늘이 돕는구나 싶구나. 나는 네가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 저는 이미 아이를 낳은 몸이었고 미송이처럼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숨기고 다시 시작한 것이었지만, 내심 한켠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만 말 안 하면 괜찮을 거라며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안심을 하게 해주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엄마가 그러기를 원하니 따르는 것이라며 제 양심을 감춘 채 나 좋다는 남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고 낳은 것을 성년이 아줌마와 비송이 빼고는 아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니, 저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애써 잠재우고 새 신부가 되기 위해 혼수를 보러 다녔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내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년이 아줌마와 비송이가 있나 결혼식장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안심을 했고, 저는 다행히도 남편과 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더 공부를 하고자 했고, 저는 그런 사람을 내조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홀가분하며 저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 너무나도 행복했고, 남편은 저를 아껴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행여나 내가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드리울까봐 걱정을 하며 한국 물건을 많이 사다 주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불편했던 것은 거의 없었고, 그저 유일하게 내게 기대게 된 엄마를 못 보게 된다는 게 마음이 슬펐습니다만, 엄마 또한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 살았고 사이에 아기만 태어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는데, 벌을 받았는지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면 전에 낳았던 아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잊으려고 남편의 아이를 하루빨리 가져 낳고 싶었는데 정작 원한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운명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이를 많이 바란 듯 한국에 있는 아이를 독촉하고 있는 시댁에게 늘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데, 이참에 병원 검사를 하러 가자는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뭐가 문제인지 봐야겠어. 그렇잖아. 건강한 두 사람인데 대체 왜 아기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병원을 꼭 가봐야 해? 알아서 때 되면 생기겠지.
당신 말 맞다나. 당신도 나도 건강한데 굳이 사람들 눈총 사게 가야 돼? 병원 가는데 무슨 눈총을 사? 여기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맘 편하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뭘 조치를 취하지. 쇳불도 당긴 김에 빼자고 내일 바로 다녀오자. 괜찮지? 남편은 제게 그리 말을 했고, 저는 행여나 의학 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 제 출산 사실까지 모두 알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어 차일피일 미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남편에게 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미국 의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입을 무겁게 하며 할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었죠. 당연히 저는 출산한 이력이 있으니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맞기는 했죠. 아이가 안 생기는 뜻밖의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정자증에 가까웠고 아이를 낳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런 몸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있고 절망하며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보기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몸이라는 게 천만다행이었고 마음을 쓸을 수 있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게 한없이 미안해하기만 했죠.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엄마가 될 기회를 놓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는 당신과 사이에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더 당신에게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우리 부모님께는 잘 말할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애 못 낳으면 어때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반려견이나 입양 같은 것을 생각해봐도 좋고요. 나는 그냥 당신과 둘이 살았으면 좋겠어. 반려견은 괜찮지만 입양은 내가 아직 생각이 닫히기도 했고 내 능력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저는 끄덕이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했고 안심하다가도 이게 참 일이 또 어떻게 되는지 속이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등 돌렸으니 더 이상 저는 평생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 정말 너무나도 잘했고 저는 남편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딜 가나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녔으며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자식 없는 것도 견디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댁에서는 언제나 저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으니 제가 아이가 없어 주눅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제 과거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거리를 두기도 하고 술에 취해 오면 간혹 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는 둥 가슴이 덜컹거리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한동안 넌지시 떠보는 말로 내비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제를 돌리며 다른 행동으로 시선을 피했고 남편도 굳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캐지 않았고 평화가 깨지길 바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 늙어서 굳이 문제 삼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들추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40년 넘게 함께 살다가 그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미국에서 묻은 뒤 그제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홀로 살아 계셨습니다. 이미 90이 넘어 있는 어머니셨고 오빠와 새언니가 다행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펑펑 우셨습니다. 나이 들고 못난 자식도 딸이라며 잘 왔다 내 새끼라며 깊게 주름이 패인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렸는데 저 역시 주름이 진 손으로 저희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그동안 저희 엄마 요양원에 안 보내고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어머니 눈 감을 때까지 제가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오니 마음이 편하구나. 어머니께서 너를 많이 찾으셨다. 자식 없이 홀로 미국에서 어찌 지내나 맨날 눈물바람이셨는데 이제야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오빠는 제게 그리 말을 하며 끄덕거렸고 저는 남편이 제게 남겨둔 재산이 상당했기에 서울에 집부터 산 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핏줄이 그리워서 오빠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싶어서 근처로 샀습니다. 오빠의 시집 장가간 조카들과 손주들을 보니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이 뭐가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먹고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된 상태로 자유를 찾았으니 저는 새삼 헤어졌던 성년이 아줌마랑 미송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핏줄인 아이도 생각이 났죠. 헤어진 지 너무 오래라 성년이 아줌마와 미송이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그때 옛날 기억을 더듬어 제가 임신 중에 머물렀던 성년이 아줌마 집에 갔었는데 이미 그곳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거진 50살이 되었겠지요. 그 조그맣고 내 품에 안기던 작은 아이가 이제 나와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된 것이 보지도 않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그 아이도 보고 미송이도 봐야겠다 싶어서 사람을 찾아주는 업체에다 연락해서 미송이와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기술 문명이 발전한 만큼 찾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미송이가 어디 있는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미송이가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하고 아이는 낳았는지 그리고 내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새삼 제어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리도 동경하고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분명 성공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체에게 얘기를 전해 들으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윤성년 씨는 돌아가셨고 양미송 씨도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년이 아줌마랑 미송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여기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과 연락처입니다.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만날 날만을 고대해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는지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상 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 황혼의 나이라서 세상을 떠난 것이 이해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얼른 업체가 준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같이 있는 빈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느 영정사진을 보았는데 한눈에 보자마자 바로 미송이의 영정사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영정사진 속 미송이의 얼굴은 웃음 속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동자에서도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듯 아련하기만 했는데 저는 미송이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빈소의 사람들을 보니 많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대부분 왔던 것 같고 상주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상주가 제 아들은 아닌가 미처 살펴볼 틈도 없이 미송이의 죽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오열을 했습니다. 내 우상이나 다름없었던 반짝반짝 빛나던 친구였기에 한평생 행복하게 노력한 만큼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교회 지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힘든 삶을 산 것 같더라고요. 아유, 권사님이 평생 힘들게 사셨지. 보니까 학교도 좋은 데 나와서 회사도 다니고
선생님도 했는데 평생 결혼 안 하고 어머니랑 남동생 돌보며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셔서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저 남동생이 아주 있는 대로 사고를 치고 다녀서 속개나 끓였다고 하더라고. 소문으로는 그 남동생이 권사님 아들인데 남의 눈이 무서워서 권사님 남동생으로 속여서 이날 이때껏 살았다는데, 이게 가족이면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닮은 구석도 없고 아주 저 남동생이 어머니 재산 다 사업하고 투자한답시고 말아먹고 겨우 집 한 채 있는 것마저 들어먹으니 그걸로 권사님이 평생 남동생 때문에 속 끓이며 살았지. 누나가 자기 위해 기도하면서 산 줄 모르고 평생 속 썩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상주 노릇을 하는지. 안 본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재산이랑 보험금 같은 거 마저 탈탈 해먹으려고 여기 온 게 분명하다니까요. 저는 그 소문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수염도 덥수룩하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둑한 조의금을 내밀었을 때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교회 사람들 말을 듣자면 미송이의 늦둥이 남동생은 왠지 제 아들 같았기에 저는 그 아이를 피함 없이 보았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는 눈이 부담스러운 듯 남동생은 제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뒤시고 저희 누님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이십니까?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이름은 임현옥이라고 하네. 자네 누님하고는 어렸을 때 친구였네. 꼭 다시 만나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됐구만. 임현옥이라. 미송이의 남동생은 제 이름을 되뇌이고는 깊이 뭔가 생각하는 듯 했더니 번쩍 뭐가 짚히는 게 있는 듯 저를 유감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와 누님 어렸을 때 식모살이 할 때 주인집 따님입니까? 그래, 내 얘기를 용케 자네 누나한테 들은 모양이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임현옥이라는 이름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요. 저는 미송이의 남동생 말에 서늘함이 등줄기를 쓸어내렸고 저도 모르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제 자식일 수도 있는 애틋함과 그리움 대신 두려움만이 어느새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서 저보다 덩치가 2배나 더 커버린 그 남자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송이의 남동생은 저를 뒤쫓아오는 듯 했고 저는 재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성큼성큼 긴 다리로 저를 붙잡는 그 남동생의 모습에 온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 맞죠? 임현옥. 누나 일기장에서 숱하게 본 당신 이름을 어떻게 내가 잊겠어요? 나는 자네를 잘 모르네. 모르는 척 발뺌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누나 빈소에 상주 노릇할 염치가 없어서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혹여나 우리 누나 죽었단 소리에 당신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얌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오셨네요. 내가 뭐가 뻔뻔스럽다고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누나 일기장이 그 증거인데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에 우리 누나와 엄마 들들 볶으면서 괴롭혔다면서요. 그래놓고 날 임신하고 출산한 뒤 자기 인생 살겠다고 저를 버리고 그 대가로 집 한 채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사실이 있나요? 저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 아니 헤어져 뒤늦게 만난 내 아들에게 손을 잡혀 덜덜 떠는 제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거진 반백년 만에 만난 내 아들인데 버렸다는 자책감과 내 잘못 때문인지 나는 아들의 반응에 겁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안 오면
미국으로라도 잡으러 갈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발로 나타나주니 참으로 황송하고 고맙네요. 집안채를 볼모로 평생 나를 시집도 못 간 채 키우게 한 누나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등한시했던 나에 대한 양육비랑 보상금도 주세요. 그리고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과와 회계도 돈으로 갚으시고요. 미국에서 부자 남편 만나 행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마땅히 해줘야죠. 50살 먹은 아들이 지난 어린 시절에 대한 양육비를 자기 누나에게 줘야 한다고 우기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아들은 제가 돈으로 보였던지 그쪽 역시 나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 대신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50년의 벽을 사이에 둔 보자는 그 어떤 사랑과 정도 없이 돈 가지고 씨름할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냐? 미송이가 세상에 있으면 내가 얼마라도 줘도 돈이 안 아깝겠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양육비와 보상금을 주라는 거냐? 누나한테 주면 어차피 내가 상속인이니까 내가 다 받는 거지요. 아니다. 그럴 것 없이 내가 아예 임면옥 씨 아들로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는 어차피 친부모와 자식 사이니 내가 소송을 걸면 되겠네. 아들은 시익하니 웃으며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듯 눈을 희번뜩 떴고 저는 그야말로 먹잇감이 된 듯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재회가 어디 있답니까? 나는 미송이를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가 아들을 보게 되어 그동안 내가 상상했던 신뢰와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대로 아들은 뒤늦게서야 제 짐덩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송이가 살아생전 남동생의 돈 요구 때문에 그리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이지요. 나는 더군다나 아들이니 더 그랬을 겁니다. 아들은 참으로 지긋지긋하게도 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 요구를 했고 기어이 친자 확인으로 자기를 아들로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아들을 보고는 학을 떼셨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 좋다며 건들거리며 허구한 날 찾아와서 돈을 달라던 그 아들이 점점 밉고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한미천 돈을 떼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미송이의 양육비와 너에 대한 돈이다. 10억이면 충분할 거야. 저는 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성에 안 차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만데 고작 10억만 내놓냐는 것이었죠. 바깥에 잠겨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쉴 새 없이 누르며 문을 두드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안 주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오물을 투척하고 난리를 피우니 이웃집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항의하는 주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모님, 아들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자식 하나 그렇게 단도리를 못하십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주민들 항의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아이라서요. 아이고,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웃끼리 얼굴 붉힐 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소음이나 공해에 예민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말씀 안 드리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심지어 관리소에서도 소장님이 찾아와서 이사를 하던지 일을 빨리 해결하라는 듯 얘기를 했고 저는 마냥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만 아들이 돈 달라고 찾아오니 그 이후에도 몇 번 돈을 더 주기는 했지만 아들은 미송이에게 그랬듯 제게마저도 모든 것을 털어야지 끝나겠다는 듯 작심하고 괴롭혔고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들어눕게 되었고 저도 계속 아들에게 시달리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접근 금지 요청을 했지만
아들은 세상 무서울 거 없다는 듯 계속해서 저희 집의 쓰레기와 고약한 음식물들, 오물 등을 투척을 해대었고 저는 아들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쳤네요. 너는 50년 만에 만난 엄마가 기껏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내가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면 되지 않니? 엄마 노릇? 당신이 지금 50 먹은 내게 엄마 노릇 해줄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네 옆에 있으면서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참나,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건 어린 시절에나 엄마가 해주는 거지. 지금 내 나이에 그건 내 부인이 할 노릇이지 엄마가 할 노릇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금 나에게 당신이 해줄 일은 돈밖에 없어. 이제까지 나 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그럼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미 친자 검사도 해서 내가 아들로 나온 판국에 뭘 어디로 내빼려고 그래? 한 번은 내가 힘이 없어 버림당했지만 2번은 곤란해요. 아들은 작심한 듯 제게 그동안 버림받은 것에 대한 서러움을 되갚아 주려는 듯 이를 갈았고 저도 더 이상 아들이 불편해서 참을 수 없었기에 끝내는 아들에게 준 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이것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을 이미 탕진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법의 판결과는 다르게 제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 어머니는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화병으로 들어 누우시다가 끝내 고인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껏 한국에 왔지만 제가 남기고 간 것에 대한 벌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도망쳐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다행히 미국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네요.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것도 성년이 아줌마한테 그 아이를 떠넘긴 것도 미송이의 인생을 욕심낸 것도 내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미인데 내 인생 행복하자고 버린 아이를 마음대로 보러 온 것도 이 모든 걸 후회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에서 홀로 가족 없이 살아가고 있네요. 나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전 재산도 훗날 나중에 고국 사회에 다 환원할 생각이네요. 앞으로도 뼈저리게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의 질투와 이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결코 세월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현옥 씨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가장 소중했던 인연과 혈육을 등졌고 그 대가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아무 잘못 없이 조카를, 아니 실은 친아들을 떠안고 평생을 희생한 미송 씨의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결국 버림받은 아이 역시 사랑이 아닌 원망과 돈으로 얼룩진 채 자라났으니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결국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겠지요. 누군가를 등지는 선택은 결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사연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분명하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현옥 씨의 남은 삶에는 부디 진정한 속죄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